네, 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튜토리얼 위크 화장품 섹터를 담당하게 된 애널리스트 박종대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유통 화장품 두 개 부분 섹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상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 증권가에서는 매경 이코노미 그리고 환경 비즈니스에서 주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상이 이제 가장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9년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잘난 체를 하냐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고 들으셔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올해 초에 제가 책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K-뷰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책을 또 참고하시면은 더 깊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제반 현황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전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화장품 산업 분석이 도대체 어디까지 영역이냐. 흔히 이제 제가 세미나나 외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최근에 나온 요 화장품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화장품 산업 분석의 영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브랜드를 분석하는 거죠. 이건 이제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니스프리가 왜 굳이 제주 컨셉을 들고 나왔을까? 울릉도 컨셉이 아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개발. 그리고 브랜드를 또 빌딩하는 거, 브랜드 네임을 올리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작업들을 아마 분석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분이나 제형을 또 중심으로 분석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부 유형에 따라서 발림과 발색이 어떠하니, 그리고 정말 주름 개선은 되는 거니, 그런 기능성, 그리고 어떤 형태로 또 제형을 만들 것인가, 스틱 형태도 있을 거고 크림 형태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분석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연구 개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분석하는 부분은 산업 구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채널 현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가운데서 각 화장품의 밸류 체인들, 그러니까 브랜드 업체, 그리고 ODM 업체, 그리고 용기 업체, 그리고 원료 업체들이 각각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채널 분석입니다. 이거는 소비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방판, 면세점, 백화점 이런 소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에 H&B는 뜨고 있는데 원브랜드 샵은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죠. 온라인 사업 상당히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수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중국이 좀 줄어들고 미국하고 일본, 동남아 쪽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의 동향하고 전망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이런 채널 분석의 영역이고요. 그런 채널 분석이 끝나게 되면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가 어떻게 개별 브랜드, ODM, 부자재 원료 업체들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게 이제 밸류체인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최근 화장품 시장의 방향이 어떤 업체들, 어떤 밸류체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시장 규모를 알아야 될 거예요. 화장품 모든 산업을 분석할 때는 그 시작점이 시장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화장품 시장 규모는 상당히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식약처에서 계산하는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7조 6천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규모가 작냐라고 하게 되면 식약처는 매년 생산 실적을 각 업체들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그거를 합한 숫자예요.
그러면 화장품이 원가율이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 규모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다 곱하기 4나 곱하기 3을 갖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로 모니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14조 원 정도로 카운트가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냐고 하게 되면 면세점이 빠졌어요. 근데 면세점의 화장품 매출 규모가 거의 14조, 여기 아래 보시면 나오죠. 면세점 규모가 14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화장품의 채널 하나가 턱 빠진 상태에서 카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그 규모다, 카운터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화장품 소매 판매액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30조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30조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통계청 데이터의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채널별 규모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비 패턴이 변하는지를, 그리고 채널 현황이 변하는지를 분석을 해야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지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채널별 브레이크다운을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는 것이 화장품 산업의 규모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은 점점 더 수출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이걸 제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정체예요. 면세점도 엄격하게 말하면 수출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 산업의 규모는 한국 화장품 시장의 규모보다, 이거는 내수 우리나라 국경선 안에서 판매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외 수출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규모는 4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GNP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규모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카운트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그 합리적인 숫자는 통계청 숫자이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산업의 규모는 실제로는 더 크고 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면세점이 가장 컸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화장품 최대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면세점 채널이다. 그래서 랑콤이 전 세계에서 이제 굉장히 브랜드력이 높은 브랜드인데, 랑콤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브랜드를 50% 판매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가 호텔신라, 호텔 롯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면세점 업체들의 바잉 파워가 굉장히 높고요. 흔히 이제 백화점하고 면세점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다른 비즈니스의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입지와 MD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브랜드 업체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백화점을 잘한다고 해서 면세점 사업도 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 메이저 면세점 업체들은 다 호텔 사업에 근간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면세점 업체들이 왜 이렇게 마진이 높으냐, 바잉 파워가 세냐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백화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가 한 30%, 25%에서 이제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까지도 화장품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잉 파워가 큰 거는 결국에는 잘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당 매출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개 평에서, 그러니까 3.3제곱미터에서 2,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근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롯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4억 원에 달합니다. 4억 원. 그러니까는 거의 뭐 15배 이상, 지금은 6억 원에 달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2014년 기준인데, 2014년이 사드 보복 조치 이전에 가장 이제 합리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그 매출과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만은 지금은 6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배 이상의 매출이 더 백화점보다 나온다. 그러니까 백화점 가보시게 되면 설화수나 후오 세트 같은 거 하나 살 때, 에센스 하나 살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고객들이 가가지고서 이 판매 직원들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사위자랑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며느리 험담까지 한 2, 30분 해도 에센스 하나를 갖다가 팔까 말까인데 면세점 가보시게 되면 그 비싼 20만 원, 30만 원짜리 세트를 갖다가 중국인들이 줄 서서 사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면세점에 한번 탐방을 실제로 한번 가봤었는데 면세점 사업장에 후가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해서 후 매장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가 한 오후 2시였나?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후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매장에 사람이 없나요? 하고 저만한테 물어보니까는 그 판매 직원이 하는 말이 그거 오전에 다 팔렸어요. 그러는 겁니다. 오전에 다 팔리고 재고가 지금 없는 겁니다. 면세점 물량은 브랜드 업체들이 그 재고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매 판매 가격보다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게 무분별하게 많이 풀리게 되면 소매 시장에 교란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랑콤이나 에스티로더나 설화수나 후나 모두 이 면세점 판매 물량은 통제를 해요. 연간 판매 물량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당량이 있는 거죠. 그거 다 팔고 나면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시에 갔더니만 한산하더라. 그만큼 면세점에서 물건을 많이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잉 파워가 이렇게 센 것이죠. 그런데 면세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백화점보다 오히려 더 낮은 상황도 많이 전개가 됐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 알선 수수료, 따이공들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 그리고 인천공항의 임차료, 이 두 가지 판관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뭐 40%에 달하지만 근데 판관비에서 백화점에는 없는 이런 엄청난 알선 수수료하고 인천공항 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뭐 2, 3%밖에 되지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코로나19 체제에서는 이 기업형 따이공들의 협상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면세점 업체들이 거의 그냥 BEP에 제로 마진으로 팔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향후에 보게 되면 이런 기업형 따이공이 사라지고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되면 일반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서 시내점의 마진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의 임차료 부담이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면세점 업체들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체들의 마진도 아마 상당히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여행 재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처럼 왜곡된 면세점 그 유통 구조를 쇄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세점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거의 70%까지 코로나19 체제에서는 거의 95%가 다 화장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거고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여행이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화장품 매출 비중은 절대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면세점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면세점 이외에도 이제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화장품의 여러 통로가 있죠.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결국에 중국의 소비 시장 증가에 기대어서 성장을 한 그런 그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상당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면세점이 있고 이게 한 13조, 14조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출이 있는데 수출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합법적인 수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불법적인 수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따이공들이 사가서 중국에 판매하는 거는 불법이죠. 하지만 최소한 이거는 가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개인형 따이공들이 주로 이 물건을 떼어다가 통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웨이신 유통이라고 하죠. 위챗 같은 데다가 물건을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형 따이공들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형 따이공하고 기업형 따이공은 좀 판매 루트가 매입 방식이 좀 다르게 되죠.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개인형 따이공들이 코로나19 때는 넘어오지 못했잖아요. 항공길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기업형 따이공이 주로 면세점에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는 개인형 따이공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기업형 따이공이 거의 대부분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업형 따이공들은 면세점이 메인이 아니었고 한국에 있는 중소형 신규 브랜드들을 여러 루트, 홍콩, 심천 루트, 뭐 여러 국경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을 통해서 밀반입하는 게 주로 이 기업형 따이공들의 수익 창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짜가 많이 섞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감독을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거의 없어진 상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의 이 루트를 통해 이 루트에 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성장한 업체들이 뭐 SD생명공학이든지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든지 여러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중저가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그런 업체들이 실적이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물론 거기에는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따이공들의 역할이 이 중저가에서 면세점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고, 아마 글로벌 유행이 재개되면 이 따이공 시장은 거의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수출이 있죠. 중국 현지에 법인을 두고 또는 보세 창구를 통해서 중국에 정식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루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에서 이 그래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흔히 이제 K-뷰티는 끝났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로컬 브랜드들이 부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이제 밀려나고 있는 거 아니냐. 한국 브랜드가 샌드위치 돼가지고서 위에서는 랑콤이나 에스티로더나 라메르 같은 브랜드들이 누르고 있고, 아래에서는 로컬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한국의 화장품들은 샌드위치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 아니었으면 뭐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힘을 썼겠느냐.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의 미래는 K-뷰티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베이스는 뭐냐고 하게 되면, 그런 주장의 가장 큰 베이스는 K-뷰티는 한류에 의한 것이었지 어떤 사업의 역량이라든지 퀄리티 측면에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부각될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인식이고요. 그리고 K-뷰티는 중국 시장 아니면은 나갈 데가 없다라는 인식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금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K-뷰티의 아주 간략한 역사예요.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크게 두 개의 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넣었습니다. 2003년하고 2016년입니다. 2003년에는 뭐가 있었냐고 하게 되면 카드 사태가 있었어요. 카드 사태.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수 때문에 경제가 휘청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카드 사태가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내수가 전체 경제를 이제 휘청이게 만든 이제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상당히 많은 시판, 로드샵들이 무너졌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유통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2003년 이전에는 브랜드 업체들이 생산을 주로 담당을 했고, 유통은 별도의 총판, 로드샵, 개인 사업자들의 로드샵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화장품 나라 같은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어머니들은 다 압니다. 화장품 나라 같은 이런 화장품 로드샵들이 주로 여러 브랜드들을 같이 판매했죠. 주더낙, 피어리스, 뭐 이런 아모레퍼스피, LG생활공업뿐만 아니라 그런 수많은 브랜드들을 갖다가 이 화장품 나라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멀티 브랜드 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이제 여기는 상당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생산 시설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3년 카드 사태를 거치게 되면서 로드샵들이 다들 무너지고 하니까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게 이제 미샤입니다. 미샤. 그래서 화장품의 모든 거품을 다 빼겠다. 그래서 용기도 굉장히 그냥 투박하게 그냥 만들고, 그리고 마케팅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다만 내용물만 좋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에센스 가격이 뭐 6,000원까지 떨어지고 막 이런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한 개의 브랜드로 한 개의 샵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체계였거든요. 이게 한국에만 있는
그 유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죠. 1년 만에 매출이 1,0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뜨게 돼요. 원브랜드샵 시장이. 그래서 미샤가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페이샵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이걸 좌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브랜드 샵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리따움이라든지 뷰티플렉스 같은 이제 그런 샵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원브랜드 샵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업체들이 직접 유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브랜드 업체들의 생산은 ODM 업체들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ODM 시장이 굉장히 고선장을 하게 되는 거죠. ODM 시장이 원브랜드 샵 시장 성장과 함께. 그러면서 화장품 산업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 예전에는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캐펙스가, 그러니까 투자하는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돈하고 네트워크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돈은 기본적인 사업의 자본금이겠죠. 네트워크는 가맹점주를 모집해야 되니까 가맹점주를 알고 있는 네트워크가 여러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된 겁니다. 화장품 산업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서 화장품 시장이,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터프한 나라가 한국의 화장품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개발 기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1, 2년에 걸쳐서 제품을 생산하고 또 이제 판매하고, 한 5년에 한 번씩 또 리뉴얼하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이었다면, 한국의 원브랜드 샵은 한 1년 정도 개발 기간 갖고,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리뉴얼하는 뭐 이런 식의 엄청나게 그 턴오버가 빠른 시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그런 신규 제품들은 다 한국 시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래서 한국 화장품 산업의 역량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기가 이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고인물은 썩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 신규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났어요. 원브랜드 샵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한국의 원브랜드 샵 브랜드가 한 30개가 넘어가죠. 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유통을 브랜드 업체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한국에는 신규 브랜드가 나오지 않는 시장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브랜드가 직접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통할 가게가 없어요. 이미 한 20여 개, 30개의 그런 기존의 원브랜드 샵 업체들이 모든 요지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를 전개하려면 점포를 찾아야 되는데 점포가 없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온라인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화장품 산업의 역량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표출할 때가 전개할 때가 없는 이제 그런 모순된 시장이 한국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 요 탈출구가 됐던 게 중국이죠. 중국이 2010년 이후로 생산에서, 그러니까 투자의 시기에서 소비의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중국의 소비가 상당히 쭉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마침 2014년에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 효과죠.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화장품들이 엄청나게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이츠한불, 리더스 코스메틱, SD 생명공학 뭐 이런 브랜드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팔리게 되죠. 그러면서 사업 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한류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한국 화장품 산업의 역량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가 중국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 K-뷰티가 왜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한류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전 세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그런 처방전, 제형의 혁신적인 그리고 퀄리티 높은 가성비 높은 제품들이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의 역량이 정점을 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한류라는 운과 그리고 한국 화장품 산업의 역량 제고가 맞물려서 중국에서 K-뷰티가 엄청나게 성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한류만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운이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마침 일본에서 대지진이 터졌어요. 일본 대지진. 그래서 그때 그 일본 화장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됐죠. 왜냐하면 방사능에 대한 우려죠. 화장품의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물인데 메이드 인 재팬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센카쿠 분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일본 화장품의 수입이 제일 컸었는데 그게 굉장히 위축이 됐죠. 그 빈틈을 한국 화장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역량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한류가 있었고 그리고 반일 감정도 커졌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가 성행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게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풀리게 됩니다. 뭐냐면 H&B 시장이 확대됐고 그리고 온라인 채널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본격적으로. 원래 온라인 채널은 2013년을 시작으로 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80%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온라인 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쇼핑은 카테고리별로 이 시작이 다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온라인 채널이 침투한 거는 가전 양판입니다. 가성비만 따지면 되는 거죠. 표준화돼 있고 그래서 어차피 AS는 삼성이나 LG에서 해주는 거니까 가격만 싼 거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전이 가장 먼저 온라인 채널에 침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이 관여도가 높아지는 것들. 그래서 생활용품, 의류, 화장품 그리고 마지막에 식품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신선식품. 채소하고 사과 같은 것들은 함부로 온라인에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관여도가 높은 카테고리로 점진적으로 침투를 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온라인 채널이 침투를 한 거는 2016년 전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매장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제품력만 좋으면 굳이 오프라인 점포를 두지 않아도 물건을 팔 수가 있게 된 거죠. 올리브영의 MD 담당자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G마켓, 11번가, 옥션, 그리고 쿠팡 뭐 이런 데서 제품력만 좋으면 얼마든지 물건을 팔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의 생산 브랜드 유통 구조가 또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브랜드 업체들이 직접 유통을 했는데 이제 브랜드 업체들이 유통을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하고 H&B 채널에서 유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브랜드 업체들이 생산은 하지 않게 되죠. ODM의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돼요. 예전에는 돈하고 네트워크, 아이디어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화장품 시장이 되는 겁니다. 돈은 VC가 넘쳐납니다. 벤처 캐피탈이죠. 그리고 네트워크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맹점주 모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욱 한국 화장품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아진 시장이 됐고 경쟁은 더 치열한 회사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데미지를 입었을까요? 이런 시장 변화에 온라인 벤처 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 벤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화장품 시장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머릿속 깊숙이 온라인 벤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모든 현상을 파악하셔야 돼요.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온라인의 대척점이 있는 것은 어디죠? 오프라인이죠. 그리고 벤처의 대척점은 뭐죠? 기존의 중저가 브랜드들입니다. 벤처 브랜드가 럭셔리 브랜드를 침투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기존의 중저가 브랜드들. 그러면 오프라인의 기존 중저가 브랜드가 어디예요? 원브랜드 샵이죠. 그래서 원브랜드 샵이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몰락의 쇠락의 길을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H&B 스토어하고 온라인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면서 기대를 모았는데 그런데 H&B 스토어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치고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게 되면 온라인 채널이 너무 컸기 때문에 H&B 시장의 성장을 누르는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올리브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롭스, 랄라블라, 부츠 뭐 이런 그 H&B 채널이 잇따라 출시가 됐습니다만은 하지만 오래 가지 않고 결국에는 철수하거나 굉장히 축소되었다.
이거는 온라인 채널이 너무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올리브영이 전체 H&B 시장의 80%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신규 벤처 인디 브랜드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 고신장을 하게 되면서 이 중저가 시장의 구도를 확 바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A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죠. 이쪽에 좋은 브랜드들이 워낙 많이 통통 튀는 신규 브랜드들이 워낙 나오다 보니까는 이 AHC, 스타일란더, 닥터자르트가 다 M&A 되거나 투자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다 해외 브랜드 업체들이죠. 유니레버, 로레알, 에스티로더. 그래서 뭐 국수주의를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한국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아니라 다 해외 브랜드로 피인수가 됐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남죠. 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화장품 시장이 이제 상당히 커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K뷰티의 그 외연의 확장은 대부분 이제 수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세점도 엄격히 말하면 수출이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을 비롯한 수출 그리고 해외 사업을 제외하게 되면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사실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수출 기여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 기여도에서 화장품이 17위에 랭크가 돼 있거든요. 7조 5천억을 갖다가 5천억을 수출을 했는데 7조 그렇죠. 7조 5천억을 수출했는데 근데 여기 면세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이 아까 이제 14조라고 말씀드렸고 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이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함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섬유를 제치고 13위에 랭크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수출 기여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역직구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 나가는 게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모어 글로벌이나 또 자사몰을 통해서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직구 시장의 81%가 이제 화장품이고 이 대부분의 매출은 또 면세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가운데 중국 비중이 5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생산도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ODM 절대적인 탑 랭크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없던 이 현지 생산 판매가 지금 2조 원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기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현지 생산 판매를 합치게 되면 약 12조 원, 한국 화장품 산업의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 시장의 특징과 이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화장품 시장의 수출은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한류 영향이 컸다. 별그대 신도롬에 의해서 막 수출이 100% 이상 증가를 하고요. 또 태양의 후예 효과 2016년에 있었죠. 그래서 또 막 70-80% 성장을 하고 사드 보복 조치로 위축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로컬 브랜드들 꿔차오 소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또 한국의 K뷰티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화장품 시장의 매출 의존도, 한국 화장품 산업의 의존도를 보게 되면 2014년에 16%에서 지금은 이제 50%까지 이렇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화장품 시장을 제외하고 한국 화장품 산업을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말하게 되면 이 중국 화장품 시장의 의존도를 앞으로 점점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신규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또 정책 명제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 화장품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많이 알아야 되겠죠. 중국 화장품 시장의 규모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도 굉장히 용수철처럼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유로모니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한 78조
이거 한 80조 시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CEIC라고 해서 중국의 통계청 자료거든요. 이거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한 이제 65조 원 정도 이 정도 규모가 나오게 되고, 근데 중국 시장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온라인 유통입니다. 웨이신 유통, 위챗을 통해서 판매되는 유통인데 이게 공식 집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거의 뭐 1000조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화장품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도 이 외신 유통에서 화장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정도만 이걸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외신 유통에서 화장품의 매출은 2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통계에 집계되고 있는 숫자보다 이 비공식적인 숫자가 훨씬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80조에서 300조까지 엄청난 그 범위를 가지고서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카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화장품 시장의 흐름은 일단 럭셔리 비중이 확대죠. 일반적인 OECD 국가에서 럭셔리 화장품이 한 65% 정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직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더 수입 비중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프랑스가 되게 높았다가 그리고 한국이 높았다가 지금은 이제 일본이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25%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15%로 비중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 화장품 시장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C뷰티, 차이나 뷰티의 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니스프리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떨어졌고, 이제 그거를 중국의 로컬 브랜드 업체들, 그러니까 바이첼이나 쯔란당, 한수, 프로야, 카슬란, 퍼펙트 다이어리, 화시즈 뭐 이런 브랜드들이 다 이제 석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저가 시장은 철저하게 로컬 브랜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니스프리, 에뛰드, 더페이스샵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중저가들도 상당히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나 한국 브랜드는 이 위에 있는 럭셔리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런 바이체린부터 화시즈까지 이런 브랜드들을 다 누가 만들었냐고 하게 되면 코스맥스가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의 ODM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C뷰티의 DNA를 쭉 추적을 해보면 결국에 C뷰티는 이제 K뷰티에서 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의 중국에서의 경쟁 상대는 엄격히 말하면 로컬 브랜드가 아니라 코스맥스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채널 분석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 결국에 한국 화장품 산업은 국내는 실제로는 되게 정체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가지 모멘텀으로 한국 화장품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건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 커진 사업의 규모예요. 성장이죠. 그래서 중국 소비 확대, 그리고 벤처 브랜드 확대, 그리고 K뷰티 글로벌 확대, 이 세 가지 모멘텀으로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성장을 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채널 분석을 끝냈어요. 그러면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 채널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각 화장품 밸류체인 그리고 개별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살펴볼 텐데, 한국 화장품 산업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고 하게 되면 이 사라지는 시장이 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시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30조 원이라고 할 때 이 ODM 시장이 이게 다 분리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30% 화장품 시장의 30% 정도가 ODM 시장이어야 되는데 요만큼이 사라져 있고 실제로는 3.6조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은 자체 생산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사라져 있는 거고, 용기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100% 국내에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만큼 다 한국에서 조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반면에 원료 같은 경우에는 수입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장품 시장의 한 5%인데 한국에 생산하는 그런 원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5%의 현저하게 못 미치는, 거의 한 50% 정도는 수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원료 같은 경우에는 뭐 바스프 같은, 그리고 듀폰 같은
이제 글로벌 석유 화학 회사들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또 상당히 많고 럭셔리 화장품 원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프랑스의 원료를 제외하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화장품 원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부자재는 100% 다 내수해서 조달을 합니다. 워낙 연우라든지 펌텍코리아라든지 사마 같은 이런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인정받아서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연우나 펌텍코리아는 전체 매출의 40%가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보다 사실 한국 화장품 용기 부자재 산업의 규모는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ODM도 마찬가지죠. 코스메스나 한국콜마나 글로벌 화장품 ODM 1, 2위 업체이기 때문에 해외 현지에서 생산하는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국내 시장 규모보다 한국 화장품 ODM 업체들의 산업의 규모는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온라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화가 되면서 아까 그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 가운데서 채널에서 온라인 채널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많은 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었는가를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비자 그리고 유통업체 그리고 브랜드 업체, ODM 업체가 있잖아요. 이게 소비의 밸류체인인데 소비자들은 무조건 좋아졌고요. 가격이 딱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온라인화는 이퀄 ASP의 하락이다. 에버리지 서플라이 프라이스, 그러니까 공급 가격, 물건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는 좋아졌고 유통업체들은 최악이죠. P가 떨어지고 Q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이나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가장 데미지를 많이 받았고, 여기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랜드 업체들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랑콤이나 에스티로더나 이런 브랜드 업체들은 P가 플랫인 가운데서 Q가 많이 증가를 했죠. 왜냐하면 여기 Q가 증가를 했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는 Q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P가 플랫이잖아요. 여긴 P가 하락했는데, 온라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ASP의 하락은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지, 브랜드 업체가 유통업체한테 전달되는 이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7만 원에 사와서 10만 원에 윤조 에센스를 판매한다고 하게 되면 이 7만 원에 사오는 가격은 변함이 없이 이 10만 원짜리 리테일 가격이 9만 원으로 하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Q가 많이 증가하니까 아모레나 LG생활건강, 랑콤이나 에스티로더는 굉장히 성장성과 수익성이 올라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브랜드에게 떨어지는 이제 미샤라든지 더페이샵 같은 경우에는 P가 떨어지고 Q도 떨어졌다. 여기서는 왜 P가 떨어졌느냐라고 하게 되면 롯데닷컴 같은 업체들이 아모레퍼시픽한테는 가격을 할인해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브랜드에게 좋기 때문에. 하지만 미샤한테는 가격 할인을 요구할 수 있죠. 야,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드니까 좀 가격 좀 깎아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할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가 떨어지는 거죠. Q는 왜 떨어지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이 이렇게 똑같이 하락한다고 하게 되면 싼 거를 더 싸게 사는 것보다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를 10에서 20% 싸게 사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이제 그래서 브랜드는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업체들, 코스메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P는 플랫인데 Q는 증가하고 있죠. Q가 증가하는 건 당연히 여기서 소비자 단에서 Q가 증가하니까 당연한 거고, 여기는 P가 플랫이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는 P가 하락하는데 왜 여기는 P가 유지되느냐? 이거는 협상력의 차이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샤가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아져서 가격을 할인해달라고 하니까 코스메스한테 가서 야, 지금 롯데닷컴에서 물건 할인해달라고 하는데 너도 좀 싸게 생산해 줄 수 없겠니? 하고 물어보게 되면 이제 코스맥스에서 형님 우리 지금 다른 거 생산해야 돼가지고서 바빠요. 다음에 오시죠.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이런 미샤나 더페이샵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를 당해요. 샌드위치.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 떨어지고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DM 업체들은 좀 이런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원브랜드 샵, 중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업체양 ODM 그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1, 2위 업체로 도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부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소비 패턴의 변화, 그러니까 채널 분석의 결과와 그리고 이 밸류 체인의 교집합을 구해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별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해외 현지, 수출, 온라인, H&B, 면세점 쪽이 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원브랜드 샵, 백화점, 슈퍼, 마트 이런 쪽은 이제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성장이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원료나 ODM 브랜드 업체들의 성장률을 따지게 되면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우라든지 한국콜마, 코스맥스, 클리오, 그리고 뭐 커버코리아, 헤브앤비 이런 신규 벤처 브랜드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널 성장에 수혜를 받은 업체들은 이제 이런 ODM 업체들이나 용기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 업체들이다. 그러면 중저가 브랜드 업체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흥망성쇠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ODM 업체들을 화장품의 이 중저가 화장품의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브랜드 업체들은 중저가 브랜드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메이저 ODM 업체들의 생산을 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중저가 브랜드 하나에 투자하기가 되게 저어된다, 꺼려된다, 겁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ODM 업체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화장품 업체들 K-뷰티의 어떤 이 향후 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의존도가 50%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탈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업체들 대비해서 브랜드 라인업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서너 개, 심지어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이 넘는 브랜드가 9개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균형을 맞추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그냥 설화수하고 후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그 브랜드 라인업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의존도가 한 개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중국 중저가 시장에서도 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현지 브랜드를 M&A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중국에서 밀려나기만 했죠. 왜냐하면 계속 한국에 있는 자국의 중저가 브랜드들만 전개를 하다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인 M&A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레알의 지난 60년의 이제 50년의 성장을 보게 되면 거의 M&A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의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은 이런 M&A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편이죠. 네, 여러 가지 그런 그 지금 K-뷰티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화장품은 문화산업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K-컬처의 도도한 물결을 타고서 K-뷰티가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만 K-컬처가 상당히 약하죠. 오히려 한류를 억제하고 혐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화장품이 상당히 약한 거고, 근데 중국의 비중이 50%가 넘어가니까 한국 화장품 산업이 지금 위태위태 흔들리고 있죠. 하지만 K-뷰티 자체의 위상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만 안 좋은 겁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동남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K-뷰티의 위상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수출 실적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일본, 대미국 수출은 10년 전 대비해서 1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들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K-뷰티의 그런 비중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더라도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반면에 비중이 높은 이런 클리오나 아이패밀리 SC나 CNC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업체들의 실적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갈리고 있죠. 중국과 비중국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K-뷰티 컨셉의 화장품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미국 화장품 시장의 수입을 보게 되면은 한국이 6위였다가 지금 3위까지 올라간 상태고 좀 있으면 프랑스 제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그 지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K-뷰티 컨셉의 제형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틴트 같은 게 착색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 별로 안 좋아했는데 K-컬처가 많이 확산이 된 다음에 그런 틴트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런 CNC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들이 수출이 10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MZ세대한테 절대적인 그런 그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입 보시게 되면은 일본에서 수입이 한국 브랜드가 1등으로 올라왔고요. 2등과의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것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 시장이 거의 부재했었는데 K-컬처 확산을 통해서 K-뷰티로 이 인디 브랜드 시장이 촉발이 되었고 최근에 한국 화장품들이 그 인디 브랜드에 지금 천병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리오라든지 미샤라든지 CMP라든지 LG생활건강 거죠. 그리고 로맨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이 일본에서 일본의 인디 브랜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K-컬처의 확산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화장품 산업으로서는 이제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우리나라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그런 업체들이 조금 더 도전 정신을 가지고서 지금 중저가 브랜드들은 해외 시장 진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존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세포라나 이 얼타뷰티의 담당자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이 될 거고 이제 그런 그 가교 역할은 아마 M&A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들이 제한된 브랜드 라인업을 확대하는 이제 그 수단으로 M&A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신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생산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래서 K-뷰티가 이렇게 선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중국을 극복하고 계속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산업으로 또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